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타 토마슨의 악마와 함께 춤을 중에서 감정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지 오웰은 이렇게 썼다. 성인은 무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항상 유죄로 추정돼야 한다. 마하트마 간디의 생애를 다룬 에세이의 첫 문장으로는 상당히 대담한데 특히 이 에세이가 간디가 암살당한 지 불과 1년 뒤에 출판됐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가 지금 다룰 대상이 간디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 간디는 오웰의 고국인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기 위해 투쟁한 지도자였다. 그는 대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며 전 세계의 평화운동에 영감을 줬다. 오웰이 뭔데 감히 이런 성인을 의심하는 걸까? 에세이를 읽다 보면 간디는 오웰의 주제일 뿐 표적이 아니다. 진짜 표적은 성인인데 오웰은 성인이라는 집단 전체를 반대한다. 간디와 같은 성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들까지 말이다. 에세이에서 오웰은 간디의 극도로 절제된 생활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간디가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신료나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 식단, 술이나 차, 담배 금지, 사치품 금지, 가정에서의 안락한 금지, 성관계,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욕 자체에 대한 자제, 친밀한 우정이나 배타적 연애 관계 금지 등. 간디는 가족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이들 모두 같은 규율을 준수하게 했다. 이렇듯 깨달음과 평화를 얻기 위한 그의 헌신은 종종 가족과의 갈등을 불렀다. 그중 가장 심각한 건 장남인 하릴랄과의 갈등이었다. 하릴랄은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동참했고 그로 인해 3년 동안 6번 투옥됐다. 그는 마지막으로 출소했을 때 간디의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하릴랄은 1년의 편지와 긴 대화를 통해 가족을 경시하고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아들은 평범한 삶을 원했다. 교육을 받고자 했고 직업과 가족을 원했다. 장남인 그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간디의 평화사업과 정신적 깨달음 운동에서 이인자 역할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디는 하릴랄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불필요하거나 방해가 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자신의 절제된 헌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무미건조하고 동물적인 삶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절제되고 희생하는 삶 대신 평범한 인간의 삶을 원했던 하릴랄을 탓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은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하릴랄을 비난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신적 깨달음은 놀라운 성취이며 엄청난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간디 같은 사람은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보다 더 유능하거나 더 강하다. 간디가 세상에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가 영감을 준 모든 사람을 생각해보라. 우리 중 대다수는 간디가 이룬 업적의 발끝에도 못 미치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비록 우리가 하릴랄에 가깝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간디를 존경하고 롤모델로 삼을 수 있다. 간디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모두가 간디를 조금이라도 더 닮으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오웰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온다. 그는 간디에 대한 우리의 존경심이 인간은 실패한 성인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한다고 생각한다. 이 가정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성인은 인간 삶의 최고 형태다. 모두가 성인이 되면 좋겠지만 성인이 되기는 어려우며 인간은 결점이 많고 게으름으로 성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성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니 성인에 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오해를 묻는다. 왜 인간 삶의 최고 형태가 성인이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성인은 사실 그렇게 감당할 만한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오웰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성의 본질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때로는 충성을 위해 기꺼이 죄를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고행을 강요하지 않고 개인의 사랑을 다른 개인에게 종속시키는 행위의 필연적인 대가로 결국 삶에 의해 패배하고 깨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오웰의 요점은 성인이 되려면 인간성을 덜어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인간성을 덜어내면 소중한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는 하릴날이 옳고 간디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하릴날의 우선순위가 옳고 간디의 우선순위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아델은 아버지의 높은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 적이 없다. 그는 그저 좋은 인간이 되길 원할 뿐이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좋은 인간이 되는 게 성인이 되는 것보다 낫다. 인간은 실패한 성인이 아니다. 성인이 실패한 인간이다. 오웰은 우리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좋은 삶이란 도덕적인 삶, 즉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헌신하거나 되도록 많은 사람을 돕거나 지구를 구하거나 모범적인 인격을 갖추거나 가장 높은 형태의 정신적 깨달음을 성취하는 삶을 뜻한다. 때로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들은 마도 테레사나 간디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깨달음을 얻는 데서 의미를 찾는다. 이들이 바로 조지 오웰이 말하는 성인이다. 하지만 하릴날과 같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지구를 구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해치거나 세상을 더 나쁜 곳으로 만들지 않는다. 가족에게 헌신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일상적인 일에서 의미를 찾을 뿐이다. 오웰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음악이나 철학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은 뭔가를 잘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살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마더 테레사나 간디의 삶이 더 낫고 이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삶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웰이 저항하는 결론이다. 그는 성인의 삶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오웰이 보기에 성인이 되려면 평범한 인간의 삶에 관심을 아예 끊거나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성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하찮게 보일 것이다. 이건 단순히 성인은 TV를 보는 대신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을 위해 덜 중요한 일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의미를 찾는 건 단순히 취미나 오락처럼 당신이 즐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을 중심으로 삶을 구성한다. 우리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이유,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해주는 것, 또는 그것이 없는 삶을 상상하게 없게 해주는 것이다. 조지 오웰에 따르면 성인 간디는 사람들의 의미를 찾는 것, 이를테면 가족, 음악,
신경 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하릴날이 갈망하는 가정생활이 간디의 눈에는 무미건조하고 하찮고 시시한 것이다. 그와 우리는 단지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지향점이 다르다고 봐야 한다. 오웰이 보기에 성인의 삶이 최선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간성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이 볼 때 나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 따위는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좋은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생각, 즉 부정적인 감정은 뿌리를 뽑아야 하는 잡초라는 생각이 오웰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논리를 따른다. 이 논리에 따르면 가장 좋은 종류의 감정적 삶은 나쁜 감정이 없는 삶이다. 분노, 질투, 악을 덜 느끼면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감정 성인이 되긴 어렵고 이를 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걸 열망해야 한다. 나쁜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감정 성인이 되는 게 아예 안 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틀렸다. 우리는 감정 성인이 되길 원하면 안 된다. 아주 조금도 안 된다. 감정 성인이 되려고 노력하는 건 인간성을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감정 성인은 여러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감정 통제형 성인이다. 이런 성인들은 나쁜 감정은 정원의 잡초와 같아서 뿌리를 뽑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자라지 못하도록 땅에 소금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해서 그걸 되도록 적게 느끼거나 전혀 느끼지 않아야 한다. 급진적인 해결책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철학의 역사에는 감정 통제형 성인이 많다. 2000년이 넘는 역사의 스토아주의는 21세기에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고대의 철학을 바탕으로 철학자와 비철학자가 함께 주도하는 대중적 운동이 이른바 신스토아주의다. 신스토아주의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전 아메리칸 어페럴 마케팅이사 라이언 홀리데이는 스토아주의를 삶에 적용하여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책을 썼으며 그 책은 실리콘밸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CEO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런던에서 열리는 스토이콘이라는 신스토아주의 학회에는 전 세계의 철학자와 사업가, 일반인이 모여든다. 신스토아주의의 메시지는 스토아주의 원칙을 실천하면 직업적 삶과 생활 전반에서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감정 성인의 또 다른 형태는 마음 챙김이다. 마음 챙김은 인도 전통과 선불교, 도교 철학에 뿌리를 둔다. 이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기에 나중에 다시 다룰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마음 챙김은 이런 전통과 관련된 사상을 단순화하거나 상업화한 형태를 일컫는다. 철학자이자 불교 전문가인 에반 톰슨은 이를 마음챙김 열풍이라고 부른다. 마음챙김은 종종 스트레스 해소 기법으로 홍보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명상 수련은 바쁜 일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신스토아주의와 마찬가지로 마음챙김도 비즈니스 세계에서 각광받는다. 기업은 웰빙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이 스트레스나 번아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명상이나 요가를 일상적인 사무실 문화에 포함시키는 것 또한 방법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인도와 불교의 전통에서 가져온 것이다. 마음챙김에서는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부정적인 감정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앱이 셀 수 없이 많으며 이를 통해 결국 자신의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단련하게 된다. 전도서 1장 9절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도 참이며 감정 통제 형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참이다. 신스토아주의와 마음챙김 열풍은 이런 대중적 운동의 핵심 사상을 처음 제시한 오래전에 죽은 철학자들 덕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스토아주의는 대략 기원전 3세기 또는 4세기에 발생했고 스토아학파는 가장 유명한 감정 통제 형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스토아학파는 그들이 모였던 장소, 즉 아테네 아고라 옆의 주랑인 스토아 포이킬레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한 무리의 철학자들이 타임스퀘어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한 셈이다. 이처럼 스토아파는 역동적인 곳에 있는 걸 좋아했다. 대다수의 스토아파 학자가 세상의 문제로부터 숨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토아파는 부정적인 감정이야말로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감정 통제 형성인의 특징적인 사상 중 하나는 감정에 대한 생각과 온 우주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감정에 대한 스토아파의 견해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조금은 알아야 한다. 많은 고대 철학자가 생명체에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생명체를 살아있게 한다는 기본 가정을 공유했다. 오늘날 우리는 영혼을 비물질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 고대 철학자는 영혼을 생기를 불어넣는 원리라고 불렀다. 스토아파는 영혼이 프뉴마라는 특별한 종류의 물질로 만들어져 혈액처럼 온몸에 흐른다고 여겼다. 그리고 스토아파에 따르면 인간은 온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의 축소판이다. 이들은 영혼이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것처럼 신이 세상의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믿었다. 신은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걸 관통해 흐르는 특별한 종류의 푸념화로 만들어졌다. 도토리와 연어, 사람은 모두 내면에 동일한 창조의 불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의 질서와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람이라고 보았다. 스토아파에 따르면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이 논리적 질서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질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완벽하게 정립하는 데 성공한 사람을 연자라고 한다. 우주에 대한 믿음을 완벽하게 정립하면 감정 생활이 달라진다. 스토아파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까닭은 세상에서 마주치는 어떤 걸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전에서 졌을 때 실망하는 까닭은 해전에서 이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일부 스토아파에 따르면 문제는 해전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좋은 것은 우주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완벽하게 정립된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다. 해전과 같은 것들은 스토아파가 외적 또는 자연적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저 세계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해전은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며 단지 창조의 불이 지시한 대로 펼쳐지는 것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이 그것에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외부 대상에 중요성을 부여하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무언가가 내 정신 상태를 결정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서기 1, 2세기의 스토아주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가 해전으로 슬퍼하는 누군가를 봤다면 다음과 같이 말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를 방해하고 억압할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누구든 자유롭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하라. 그리고 가계도를 고려하거나 반려간 적이 있는지 묻지 말고 불쌍한 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를 노예라고 부르라. 요컨대 통곡하고 불평하며 비참해하는 것을 보면 그를 관복을 입은 노예라고 부르라. 에픽테토스는 절대 말을 돌려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스토아파와 마찬가지로 에픽테토스는 우리 외부의 무언가가 감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건 외부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 보았다. 해전의 결과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실제로 내게 달려있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뿐이다. 무엇을 믿을지는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아무도 내게 무엇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노예다. 당신이 이제 뭘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에픽테토스가 조언을 해줄 것이다. 먼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솔직해진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해전에서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면 해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사건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해전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일로 시작해서 점차 큰 일로 나아가는 게 좋다. 에픽테토스는 결국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지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한다. 어린 자식이나 아내에게 입을 맞출 때 한 인간에게 입을 맞춘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그들 중 하나가 죽어도 심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스토아파의 현자는 전통적인 의미의 감정이 없다. 그는 아파테이아 또는 부동심을 달성했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지녔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따라서 무엇이 괴로운 일이고 무엇이 괴롭지 않은 일인지 안다. 해전은 단지 사건일 뿐이고 아내와 자식은 죽으며 이것들은 그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일 뿐이다.